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50살의 남성입니다. 항상 가정만을 위해 살았고 답답하리만큼 돈도 아껴가며 오로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런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기가 막혔던 현실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고 나니 오히려 지금은 안정을 찾게 되었네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게 몇 년 전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일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장남이라고 늘 제게는 좋은 것을 챙겨주시던 부모님이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난 이후부터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전적으로 농사일을 도맡아 하셨는데 아버지 병수발에 집안일까지 하시니 몸 구석구석이 안 쑤신 곳이 없으셨죠. 아버지는 간경화를 앓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간염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옛 어르신들은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간염을 키우고 키워 간경화로 발전이 되었던 것 같네요.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 하시고 짜증이 많아지셔서 저와 동생들을 많이 혼내셨는데 이때 동생들은 아버지가 무섭다고 제 뒤에만 졸졸 숨어 있었던 것 같네요. 10년 가까이를 누워만 지내시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삼남매를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허리 고질병이었는데 밤에 주무실 때마다 끙끙 앓는 어머니의 소리에 저 또한 가슴이 많이 아팠죠.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총명함을 보시고는 이런 시골에서 살지 말고 꼭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하셨었어요. 자신들처럼 살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살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신 이후로 집안의 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씀조차 하지 못하셨죠. 뻔히 아는 가정사에 제가 어떻게 대학교를 간다고 우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결국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포기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야간 잔업도 닥치는 대로 해서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그래도 꽤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의 교통비를 제하고는 모조리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벌어다 드리지 않으면 당장의 아버지 약값도 병원비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받으셨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 답답하다고 느껴질 만큼 일만 하고 집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말이에요. 어떤 날은 맥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도 사람들과 함께 가는 술자리가 부담스러워 홀로 병맥주 한 병을 사서 마시면서 집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제 월급은 조금씩 올랐고 학교에 다니던 동생도 졸업을 해서 돈벌이를 시작하니 가정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편찮으셨던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를 못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다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시며 그동안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로 진 빚을 갚아 나가셔야 했습니다. 제게는 따로 얼마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저는 그저 쉬라고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을 갚고 계신 상태였더군요. 저는 좋은 기회가 생겨 좀 더 넓은 대도시 쪽에 있는 공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한창 피어오르는 청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막내 동생이 그 당시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고 약속한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느라 하루하루 힘이 드시니 작은 가장인 제가 동생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었답니다. 제가 좀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 동생이 한다는 말을 듣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도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장학금도 받게 되면서 저의 짐을 덜어주었고 결국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4년간의 동생의 생활비와 등록금의 대부분을 대주다 보니 저의 청춘 시절은 그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덧 눈을 떠보니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어 있더군요. 이 나이 먹도록 부끄럽지만 여자 경험 한 번도 없이 지냈다는 것이 친구들 앞에서 꽤 창피한 일이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이 제게 여자를 꼭 소개시켜 주어야겠다면서 3명 정도를 연이어 소개시켜 주었는데 마지막에 만난 여자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키에 발랄하고 귀여운 말투를 가졌던 그녀는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농담 삼아 놀리기도 했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남자가 어딨어요. 말도 안 돼. 아이, 정말입니다. 저 진짜예요. 여자 진짜 몰라요. 거짓말. 사귀지만 않았지. 여자 경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저는 못 속여요. 네? 아이, 정말 없는데? 저 진짜 수총각이에요. 어머나, 정말이에요? 얼굴 빨개지셨다. 진짠가 봐. 어머, 웬일이야, 웬일. 그녀의 귀여운 놀림에 저는 그만 얼굴이 빨개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의 놀림이 저는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후에도 그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선한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놀려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짜고 함께할 사람도 직접 골랐죠. 그때는 사귀지는 않더라도 그녀의 곁에 제가 거의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모든 스케줄을 계획했었는데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좋았다가 싫어진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행동하더군요. 한마디로 그녀는 실증을 잘 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같은 음식을 먹거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사람에 있어서도 금방 실증을 냈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녀만 졸졸 따라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제게 전화를 걸어 몇 시에 어디로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저는 그게 또 좋다고 나갔죠.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어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다 따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도 그녀는 어김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회사 앞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오늘 시간 되죠? 나 6시에 칼퇴근할 건데 좀 일찍 나올 수 없어요? 네? 오늘 일이 좀 많아서 저도 6시가 넘어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죠? 오늘 제가 기분이 좀 별로라서요. 그냥 제 기분에 맞춰서 좀 일찍 와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사장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해서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회사 다른 직원들이 나머지 일을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어머. 치, 됐어요. 알았으니까 그럼 일해요. 알았다고요. 에이씨, 짜증나. 그녀는 화를 내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고 저는 일을 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일찍 끝마치고 그녀의 회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를 불러놓은 상태였더군요. 흰색 자동차 한 대에 기대어 있는 남자와 그녀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만 웃으면서 그 차로 홀라당 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저와 사귀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몇 달 동안 일주일에 4번 이상을 고정적으로 만나면서 놀고 먹고 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화가 난 마음에 그대로 집으로 갔고 그 뒤로 그녀의 연락을 모두 씹어버렸죠. 제가 좀 우습게 보였나 싶고 막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녀는 일주일이 지나고 제 공장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퇴근을 하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철민 씨, 저랑 얘기 좀 해요.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아,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긴요. 그렇게 연락을 피하시고 그러니까 왔죠.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사람이 우스워요? 네? 우습긴요. 저 말고도 다른 남자랑 만나고 즐겁게 노시는 것 같아서. 어머, 어머. 철민 씨 지금 나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오빠예요. 그것도 제 친구 오빠고요. 철민 씨 봤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질투하는 거구나.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철민 씨, 나 좋아하죠? 맞죠? 말해봐요. 맞잖아요. 그래요. 좋아해요. 다른 남자 차 타고 가니까 열받아서 그래요. 왜요? 저도 모르게 마음을 고백해버렸고 그날 저희는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자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던 저를 능숙하게 리드하던 그녀에게 저는 완전히 홀딱 빠져들어 버리게 되었고 그 후로 제 모든 것을 줄 만큼 그녀에게 희생적으로 살았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머니께 매월 드리던 생활비를 줄이고 그녀를 위해 데이트 비용과 모텔 비용을 지불했죠. 그녀는 제게 특별하게 챙겨준 것은 없었지만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곁에서 그렇게 밝게 웃어주며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불꽃 같은 연애를 1년 정도 했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그녀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를 닮은 귀여운 아이들도 낳으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결혼이 조금 부담스럽다고는 했지만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저의 말에 감동을 했는지 그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졌는데 제가 못 해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모두 제가 다 책임지고 한다고 했고 실제로 결혼 후에도 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제가 원래 청소도 잘하고 부지런한 스타일인지라 집에 있을 때도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고 바쁘게 움직였죠.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지저분한 집안 꼴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다 치웠어요. 아내는 그런 제게 밥도 잘 챙겨주지 않았죠. 하루는 제가 너무 힘이 들어 집에 왔는데 혼자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는 아내가 조금 얄미워 한마디 한 적도 있었어요. 저기 여보, 나 밥 좀 주라. 그래도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저녁 한 끼는 챙겨줄 수 있잖아. 뭐? 당신이 결혼할 때부터 그랬잖아.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서 나 결혼한 건데? 나 원래 집안일 못해. 밥도 잘 못하고 빨래도 잘 못하고. 당신이 괜찮다며. 다 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래, 내가 그랬어. 근데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약속이 틀리면 나도 곤란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왜 하냐? 그리고 집에 있는 건 뭐 쉬운 줄 알아? 나도 결혼해서 마음대로 밤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당신도 힘든지 몰랐어. 친구도 만나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이런 쪽으로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던 아내에게 저는 밥 한 끼 제대로 얻어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한다고 한 것이니 최대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렸죠.
헌데 문제는 저한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께도 이러는 것이었어요. 제게 그러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 같은 것은 절대로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어머니가 집에 오시지 않기를 바랬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라도 시골에 가서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동생들 역시 이런 아내의 모습에 화가 났었는지 얼마 후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이 화를 참게 되었죠. 제 나이 33이 넘어 드디어 아기 아빠가 되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를 똑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생각이 났고 여태껏 고생했던 지난날의 순간들이 떠오르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2년 후 딸도 태어나 저는 일남일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제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정말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저희 집 근처에 PC방을 하시는 형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부와 친하게 지내며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도움도 받게 되었죠. PC방을 운영하는 박씨 형은 한없이 착한 사람으로 저와 똑같이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냈다고 하면서 친동생처럼 잘해주었어요. 평소에 밖에서 술도 잘 안 먹는 저였지만 그 형하고만큼은 함께 자리를 많이 했었어요. 때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형네 집에 아내와 다 같이 가서 잠을 자고 온 적도 있었고 다 같이 놀러를 간 적도 있었고요. 서로 부부간의 사소한 일도 다 알 만큼 저는 그 형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점점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만 생활하던 아내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젊은 청춘을 즐기고 싶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봐 여보. 내 나이 아직 30대인데 애 둘 키우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말이야. 나중에 늙으면 놀 기운도 없다니까. 나 아직 젊고 예쁠 때 밖에도 나가고 예쁜 옷도 입고 그래야지. 안 그래? 그래, 뭐 당신 말도 맞는데 그럼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면 그래도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나, 꽉 막혀서는? 당신은 역시 너무 답답해. 내가 무슨 엄마 안 하고 맨날 나가서 논다 그랬니? 나도 바깥 생활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신은 하루 종일 밖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갑갑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밤에 나가서 놀고 올 거야. 당신이 돈만 조금 주면 나 그걸로 밖에서 내 청춘 즐기고 오고 싶다고. 아내는 자신의 인생이 아깝다고 하며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밖에 나가서 놀고 오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한가 보다 해서요. 하지만 아내의 그런 외출은 점점 횟수가 늘어만 갔고 급기야는 저희 어머니나 동생들이 놀러온 주말에도 외출을 한다고 꾸미더군요. 제대로 밥도 안 차려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아내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허리도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안아주시고 봐주신다며 아내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아내는 이미 정해진 약속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끝끝내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날 새벽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를 보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집에 온 건지 비틀거리며 거실 바닥에 드러누운 아내를 안아서 안방 침대에 눕히는데 순간 아내의 핸드백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궁금한 마음에 핸드백 안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 생전 보지 못한 고급 목걸이와 귀걸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죠.
제가 결혼해서 사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들어 있었고, 그걸 본 순간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저는 그곳에서 차마 보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죠. 박 팀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낯이 익은 번호로 수백 번의 전화 통화를 했었고, 저는 그 번호를 찾아보니 PC방을 하는 박씨 형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와 그 형이 나눈 메신저에서는 절대로 제게 들키면 안 된다, 사랑한다, 핸드폰 관리를 잘 하라는 식의 쓰레기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당장이라도 아내를 깨워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집에 와 계시는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저는 꾹 참았어요.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순간 받게 되실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았으니까요. 잠들어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부모만 믿고 의지하는 녀석들인데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당장이라도 알리고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요. 아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다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밟혀 저는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PC방 사장인 박시영을 찾아갔고 알아듣기 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정말 형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진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해요? 어떡해요? 에? 무슨 말이야 갑자기? 너 뭐 잘못 먹었냐? 형 제발요. 두 가정 다 파탄 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서 그만하세요. 여기서 그만하시면 제가 모든 거 다 덮어두고 가정 지킬게요. 형수님하고 말 안 하고 우리 두 가정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대신 형이 꼭 약속해줘야 해요. 당황한 박시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제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좋게 타일렀어요. 여보,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뭐? 뭘 숨기기를. 당신 뭐 의처증 같은 거라도 있어? 왜 그래 갑자기? 그래, 난 괜찮아. 지나간 일은 그냥 다 묻어둘 테니까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응? 여보, 난 당신 믿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 지킬 거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해줄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뭐 알았어. 당신 뜻 알았으니까 그만 말해. 그만해도 안다고. 그래, 고마워. 약속해줘. 꼭이야. 알았다니까. 그렇게 아내의 약속까지 받아내고 저는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참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면서 말이죠. 머릿속에 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몸이 불살라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고 주말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든 나갔어요. 놀이동산도 갔고 박물관 같은 곳도 찾아다녔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머릿속에서 아내가 저지른 불륜을 조금은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에는 신경을 조금 썼지만 시댁과 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어요. 하다못해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시골에서 나는 소똥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곁에 가려고 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기도 했죠. 저는 물론 아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어요. 때로는 화를 내보기도 했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했고요. 하나뿐인 제 어머니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참을 수 있는 남자가 어딨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말 억지로 대답하듯 알았다고만 했고
아내의 행동은 똑같았어요. 저는 아내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커졌고 급기야 홈 CCTV를 몰래 설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사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늦여름에 어느 평범한 날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 것이에요. 제가 말을 하면 분명히 모시러 갈 것 같아서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녁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죠. 저희가 살던 집이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경비실 부근에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한 분이 서 계셨는데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였던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아니 언제 오셨어요? 네? 연락도 없이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세요?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창 남았구나. 오늘도 정말 힘들었지? 응? 아니에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얼른. 저기, 그게 우리 큰손주 과외를 한다고 해서 혹시 방해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지금쯤이면 끝났으려나? 네? 과외요? 어머니, 그럼 과외한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 그럼 우리 손주 공부하는데 노인네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면 쓰나.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아니, 어머니, 몇 시 버스로 오신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네? 아니야, 나 방금 왔어. 애미가 알려준 대로 터미널에서 버스 타니까 금방 오던데 뭐. 저기 저 경비 아저씨가 맡겨주신 짐 찾아서 가야 돼. 저기 들어가서 찾아오자. 어머니는 구부정한 걸음으로 경비실로 슬금슬금 걸어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아파트 경비를 돌고 오신 경비 어르신께서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내리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저기 말이요. 그 노인네를 이 땡볕에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시면 되나? 응? 남일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네? 땡볕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과외하는데 노인네가 떠들면 얼마나 떠든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아주 어른들을 위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노인네 땡볕에서 더위 먹고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경비 어르신의 말을 들으니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우선 빨리 들어가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하게 치킨 냄새가 풍겨졌는데 거실에서는 아내와 두 아이가 치킨을 먹고 아내는 맥주까지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흠칫 놀란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오늘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일찍? 여보, 오늘 어머니 오신 거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왜 땡볕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응? 설명 좀 해봐. 경비 아저씨 말로는 아까부터 오셔서 기다리셨다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당신 무슨 소리야? 난 못 들었어. 못 들었다고. 생각해봐. 내가 왜 그랬겠어? 아니야, 여보. 아니라고. 아니라고 잡아떼는 아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킨을 먹던 그 큰아이가 제게 말했죠. 아빠, 맞아요. 아까 엄마가 나 과외하는 중이라서 할머니 오면 방해된다고 내가 그거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할머니 어디 계신지 찾아보려 하던 중이었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엄마 왜 거짓말 하세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난 몰랐어, 여보. 정말이라고. 나 못 믿어? 응? 나 믿는다고 했잖아, 여보. 저는 일단 아내의 변명을 들으며 어머니께 밥을 차려드려야 했어요. 노인네가 밥을 굶으셨는지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배가 고프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반찬도 별로 없는데 밥을 허겁지겁 드시기 시작하셨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는 주섬주섬 CCTV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켜게 되었고 아내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여보, 정말이지? 어머니 오신 거 모른 거 맞지? 알았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걸로 확인해 보면 다 아니까. 응? 그게 뭐야? 그게 뭐냐고? 아내는 흠칫 놀라 컴퓨터의 화면을 끄려고 제 곁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막아선 후에 녹화되어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도 함께 녹화되었습니다. 그 화면을 본 순간 온 집안은 피바람이 불었고 저는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졌어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땡볕에서 기다린 어머니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내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얼른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저는 아내의 손목을 잡아챈 후 뺨을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야? 왜 때려? 네가 뭔데 나를 때려? 니네 냄새나는 노인네를 왜 이 집에 들여야 하는 건데? 난 싫어. 싫다고. 뭐? 인연이 정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네가 이럴 자격이나 돼?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친한 형이랑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한 번만 봐준다고 경고했잖아. 너 내가 먼저 고소할 거야. 네가 감히 CCTV를 설치해서 나를 감시해? 너 고소할 거라고. 야, 내 집에 내가 CCTV 설치하는데 뭐 잘못됐냐? 우리 집 도둑 들면 도둑 잡으려고 설치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다 잡히잖아.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너 같은 년은 부모 자식도 다 팽개칠 년이야. 너 같은 년은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시모와 저 그리고 두 아이들까지 모두 아내를 원망하듯 쳐다보고 있었고 아내는 아이들에게라도 도움을 받고자 갈구하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하지만 아이들도 아내의 행동에 분노가 느껴졌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내를 째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춘기가 된 큰아들은 아내에게 엄청나게 큰 실망을 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짓을... 엄마 정말... 우리 아들 오해하지 마. 이거 다 아빠가 지어낸 거야. 지어낸 거라고. 모함이야. 니네 아빠랑 할머니가 나 이렇게 만든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엄마, 그만 좀 거짓말해. PC방 삼촌 우리 집에 정말 자주 왔잖아. 아빠 할머니 집 가셨을 때도 왔고 또 병원 입원하셨을 때도 왔고 엄마 나랑 동생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잖아. 괜히 아빠 알면 신경 쓰게 한다고. 나는 그냥 그래서 말 안 한 건데 할머니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 삼촌은 맨날 우리 집에. 울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큰아들을 보고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더니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더군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고 울고 계시는 제 어머니의 모습을 뵈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요? 일단 저는 울고 계신 어머니와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어야 했어요. 그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감정을 추스려야만 하니까요.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아이들도 어머니도 울음을 멈추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려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경비 어르신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르신은 저를 보고 말씀하셨죠. 어머니 좀 잘 챙겨드려. 그 아들 며느리 그 손주한테 짐 된다고 여기 오셔서 제대로 벨도 못 누르고 우물쭈물 하시는 걸 내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여. 내가 대신 벨을 눌러도 그 집 사모님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내가 뭐 별 수 있나. 노인네 그냥 경비실에 앉아 계시면서 물도 드리고 선풍기 바람도 쐬드리고 했지 뭐. 이 자식들이 그러면 천벌 받는 거여. 그러면 안 되는 거여. 알겠어?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요.
저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실게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어르신 말 명심할게요. 이전에도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으시다며 말씀을 꺼내신 경비 어르신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우물쭈물 하더니 제 아내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기 뭐냐, 그 자꾸 어떤 남자랑 만나는 것 같던데? 그 집 며느리. 내가 이거 그 끼어들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말해두는 거니까 그런 줄로만 알아. 저는 차마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내의 상간남인 PC방에 형의 형수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 모두 다 말을 했어요. 형수님은 본인의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며 처음에는 전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저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하도 믿지 못해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보시고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더군요. 그 집도 아이가 셋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인꼬 부부 같은 모습이거든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자기 부인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였던 남편이 지인과 바람을 피웠다니 믿기 힘들었겠죠. 저는 그 후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아내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바람을 피운 증거도 함께 제출을 해서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진행했고요. 양육권 부분에서 아내는 꼭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 둘 모두가 자신의 엄마에 대한 민낯을 본 상황이라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내와 재산 분할까지 마치고 나니 몇 개월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이혼이라는 것은 정말 한 가정의 반쪽을 도려내는 것이기에 많은 상처를 남기더군요. 두 번 다시는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모든 정리가 다 끝난 후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 여보, 우리 꼭 이렇게 끝내야 돼? 응? 무슨 말이야 그게. 아이들 문제 아니면 연락하지 말기로 했잖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나는 결혼하고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뭐 먹고 사냐고. 그렇다고 당신이 재산이 많아서 나한테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너는. 저기 그 사람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그 와이프가 받아줬다잖아. 나 버리고 간 그 나쁜 놈. 그러니까 당신도 나 받아줘. 내가 잘할게. 응? 애들도 나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제발 좀 정신 차려. 여보, 진짜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 봐봐. 나 앞으로 당신 어머니도 모시고 살고 밥도 해줄게. 인터넷에 보니까 반찬 만드는 거 많이 나오더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한테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야,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사람이면 제발 여기서 끝내자.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어? 네가 결혼해서 한 게 뭔데? 애 둘 낳아준 건 고마운데 애 낳아놓고 나서도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딴 놈이랑 뒹굴었잖아. 시어머니는 아주 땡볕에 문전박대를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년이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사람이면 그만해라. 아내의 말은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PC방의 그 형도 자신을 버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형수가 받아줬다고 하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니까요. 옆에 있었으면 귀싸대기를 두어 대 더 날려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들의 방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고 가슴 한쪽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엄마가 그리워 다시 살고 싶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아이에게 엄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 혹시 엄마가 함께 살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없어? 조금 있지. 왜 없겠어.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마다 생각도 나고 뭐 그렇지.
그럼 엄마랑 다시 합칠까? 다시 예전처럼 우리 네 가족 함께 사는 건 어때? 아빠, 우리 다 컸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런데도 다시 합친다고요? 아빠, 엄마 용서했어요? 엄마이기에 그냥 그리워하는 거지. 저 엄마 용서 못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엄마랑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저희도 두 번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구나. 아니, 난 혹시나 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야.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아빠도 힘들지만 저희도 힘들어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거라 생각해요. 요새는 뭐 이혼이 죄도 아니고 저희 반에도 몇 명이나 있는걸요. 저희 이렇게 세 식구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빠. 저도 노력할게요. 아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있더군요. 또 어찌나 오목조목 이야기를 잘 하던지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을 지키려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참았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바쁜 결정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나마 하면서 그날 이후 다시는 엄마와 합치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저만 사는 집은 평온 그 자체였어요.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그저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조용할 정도로 각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신들의 교복 빨래도 미리미리 다 해놓는답니다. 가끔씩 투정도 부리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없어져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해도 싫다고만 하십니다. 아내가 없으니 자신이 가서 살림할 일 있냐고 하시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사실 어머니의 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머니는 그냥 그 시골이 좋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집이 그냥 아직도 너무 좋고 든든하다고요. 이렇게 노년에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작은 농사도 지으며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뵈니 마음이 놓이네요. 제 동생들도 어느덧 다 성장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저는 그동안에 짊어졌던 장남의 무게를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려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고통받는 결혼 생활보다는 평온한 이혼의 인생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좋을 때도 더 많답니다. 어차피 사람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고통받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계시다면 이혼해도 죄책감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아이들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잘 이해해 준답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유지는 결국엔 아이들도 불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잊지 마세요. 그 대신 자유롭게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 연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엄마에 대한 미움이 많이 사라진 듯 보여요. 저의 앞날도 50살이 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 보려 해요.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응원의 박수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